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기본 이론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떨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과연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1년의 시작인데 과연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기본 이론 시간이죠. 기본 이론 수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기본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임용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임용 시험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교육학하고 전공 있죠. 근데 교육학은 제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써는 드릴게요. 교육학. 1차 시험에 이제 20점에 20%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전공이죠. 전공. 이게 이제 1차 시험입니다. 이게 이제 80점. 2차부터는 교육학은 영향이 없어요. 2차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다른 실기 시험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1차의 경우 이런데 이 전공을 나눠보면 결국 이론 수업이 있어요.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독해라는 게 있어요. 독해. 자, 독해는 독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독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도 독해는 독해잖아요. 영어 독해도 많이 해봤고. 자, 이론이 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다시 이제 세 개의 갈래로 나뉩니다. 이론은 자, literature, 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학 있죠. 어학. linguistics, 어학이 있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문법이죠. grammar, 그렇죠? 문법. 사실 문법은 정확히는 어학의 하부 분류예요. 문법은 어학에 들어갑니다. 뭐 그 얘기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교육학은 교육학대로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뭐 절대적인 합격의 포인트는 전공에 있습니다. 교육학은 만점 맞아도 합격을 못해요. 전공은 만점 맞으면 당연히 합격입니다. 물론 상대방 점수를 꽈락은 면했다고 전제할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교육학 만점, 전공 꽈락. 전공에 이제 32점. 꽈락 딱 맞췄어. 떨어져요. 무조건. 반대로 전공은 만점이고 교육학은 꽈락만 면해서 8점 맞았어. 그러면 합격.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공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자, 교육학은 어떻게 하느냐? 남들만큼 하면 돼요. 물론 교육학도 남들보다 잘하면 좋죠. 교육학도 이제 연도에 따라서 그 난이도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후하게 채점이 되면 평균 점수가 올라가 10점, 12점, 13점 올라가기도 하고 더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교육학 정말 교육학 꽈락 점수가 8점인데 꽈락 8점만 맞으면 꽈락이 아닌데 8점 맞은 사람이 중에 합격한 사람 많아요. 지금 아까 제가 좀 전에 예를 드렸는데 실제로 중국어 학생들 중에 교육학을 정말 꽈락만 면했어요. 근데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 최종 2차 넘어가 2차 또 합격을 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있습니다. 꽤. 다만 교육학 점수는 제가 뭐 그렇게 관심 없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항상 체크하는 건 아닌데 교육학이 많이 어려울 경우에는 정말 교육학 꽈락인데 전공을 잘 봐서 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는 절대 없다. 반대의 경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교육학은 교육학대로 열심히 뭐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전공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느끼고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전공의 분야가 이론과 독해예요. 그래서 우리 1월, 2월 달 기본 이론하고 기본 독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이라고만 붙여놓긴 했지만 기본기를 다지는 거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기본 이상이에요. 기본 그러면 쉬운 거 간단한 거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사용해야 될 혹은 배워야 될, 활용해야 될 이론 지식이 있습니다. 이론 지식은 왜 배웁니까?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100이라고 놨을 때 우리가 1, 2월에 배우는 게 90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1, 2월에 한 30 배우고 그다음에 3, 4월에 그다음에 또 한 30 더 배우고 그다음에 또 30 더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90이라고 90. 다만 3, 4, 5, 6을 가면 추가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이제 10%들이 추가로 붙긴 붙지만 그거 말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3, 4, 5, 6에는 원서를 보기 시작해 원서. 그래서 원서에 대한 적응력, 원서를 보는 능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원서로 보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는 새로운 내용이 좀 더 추가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제가 말한 이 90%라고 말씀드렸죠. 9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본 이론에 나와 있는 세 권의 책의 내용만 정확하게 이 책의 내용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푸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80점 다 맞을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합격한 사람도 80점 다 맞고 합격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역대 제일 고득점자는 78점 있었어. 78점. 78점 제 학생 78점 있었는데 80점은 없었어요. 80점은. 그러니까 90점 80%에서 80%를 물론 이제 여기 독해도 있긴 합니다만 그냥 이론 문제 80% 혹은 90%를 맞췄다 그러면 합격하기 않기 어렵죠. 그러니까 독해의 경우는 1, 2월에 있는 독해가 전체 독해의 8, 90%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해는 또 봐야 될 작품의 가지수도 많고 이러니까. 그래서 독해는 이렇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올라가고 상승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제가 설계를 해놨고 그래서 1, 2월에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 좀 긴 거,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을 다루게 돼요. 1, 2와 3, 4, 5, 6. 근데 이제 이론의 경우는 이게 90%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이론. 다만 이걸 이제 중국어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국어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중국어로의 변환 과정이야. 중국어로의 변환 과정.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여러분 뭐 자동차가 뭔지 다 알죠. 근데 중국어로 되어 있는 자동차 설명서를 보면 이게 모르는 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자동차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그 과정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1월 달부터 원서를 본다.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재수생 이상이면 혹시라도 가능할 수 있으나 재수생은 그 전에 공부해 보는 게 있으니까 초수생인데 중국어로 한다? 해보세요. 되나?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그렇지. 한국어로 된 책을 보더라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로 본다고요? 그 정도 중국어 실력이 됩니까? 원서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실력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한국어로 우리말로 먼저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 2월의 목표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기본 이론서, 우리가 이론 수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기본 일에 있는 내용,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1년의 스타트가 시작이 엄청 쉬워집니다. 이제 3, 4월에 가면 그 내용을 중국어로 된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렵겠죠. 그런다 모르는 게 아니라 중국어 해석이 잘 안 되거나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아직 변환이 잘 안 되거나의 수준이지 내가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해야죠. 그건 독해 실력의 상승, 그 다음에 원서를 보는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중국어에 대한 이해, 문법 구조에 대한 이해, 그래서 거기서 따라오는 필연적인 독해 능력의 제고,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받쳐 주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우리말로 된 자료를 보는 거랑 중국어로 된 자료를 보는 거랑은 당연히 난이도, 느낌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중국어로 하면 되느냐? 그럴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뭐 중국어로 레포트 써보고 중국어 원서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별로. 그럴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중국어로 하는 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때요? 중국어 원서를 여러분이 학부 다닐 때 본 적이 있나요? 잘 없죠. 뭐 기껏 원서, 뭐 회화책, 뭐 원서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건. 뭐 그 정도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책을 보다가 원서를 바로 본다? 힘들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는 먼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우리의 개념을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근데 중국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남겨놓는 건데 이거는 차츰차츰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지금 2월달이나 5월달에 보는 게 아니에요. 12월 가서 12월 가서 본단 말이야. 한참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이론은 이 한국어로 된 책을 보는 것은 사실 1, 2월이 전부예요. 그러나 이 1, 2월에 보는 책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의 몇 프로다? 90%다.
그래서 제가 1, 2월의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특히 이제 초수생이거나 공부 제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한테 저한테 막 요청해, 특히 이제 초수생은 뭐 당연한 거겠고요. 다른 강의 수업을 들었어. 근데 적응 안 돼. 그리고 뭐 하여튼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이 다른 수업을 다 뭐 심화반이고 뭐고 다 들었다 할 때도 저는 인정 안 해요. 엉터리 내용 갖고 뭐 인정 안 합니다. 저는 기본 이론 무조건 들어라. 기본 이론 무조건 들으라고 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기본 이론 무조건 들어라. 왜냐면 수업 교재가 다르고요. 선생님이 다르고요. 근데 이게 바탕이고 베이스란 말이야. 이걸 못 따라오면 제 수업을 어떻게 따라옵니까? 안 되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여러분 이걸 알면 아하 하고 이전에 알았던 그 이해 안 되고 석연치 않았던 것들이 분명해지는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재수생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온 길 잃은 불쌍한 어린 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본 이론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물론 3, 4월이나 5월 가면 그때도 중요하다고 할 거야. 하지만 기본 이론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기본 이론하고 모의고사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것도 당연히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기본 이론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이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이론을 통해서 토대를 잘 다져놔야 그 다음에 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원서를 봐도 내가 아는 내용인데 중국어를 이렇게 쓰는구나. 여기 하고 부족한 거 열심히 외우고 쓰고 연습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원서를 보는 것과 한국어 책을 보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그 수준에 빨리 가야 돼요. 참고로 저는 원서를 보나 한국어 책을 보나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차이가 별로 안 느껴져요. 난이도의 차이가. 왜? 원서를 보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말로 된 책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당연하겠지. 여러분이 그런 상황으로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다만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원서를 보면서 그걸 이해를 한다? 세워라 내어라. 어느 세월에?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내용을 머릿속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근데 이거는 1, 2월에 이루어져야 돼요. 1, 2월에.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들이 1, 2월은 그냥 그래 뭐 이제 시작하는 건데 뭐 원래 그런 거잖아. 첫 강의 개강하는 날 가가지고 교수가 와갖고 막 열심히 설명하고 막 이러고 질문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쪽지 시험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막 싫어할 겁니다. 당장 드랍할 거예요. 다른 과목으로 옮길 걸. 첫 시간은 좀 뭔가 이렇게 설렁설렁 뭐 하여튼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사실 원래 낯가림 있고 익숙해져야 되고, 사실은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지금 제가 전체적인 설명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론 내용 설명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근데 요것만 설명하고 자 오늘은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런 식의 느슨한 수업,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왜냐면 이 8주 안에 이 많은 걸 배워야 돼. 참고로 이 책의 내용을 지금 이거 문학사 책 딱 한 권인데 이 내용을 전부터 끝까지 한 학기에 가르치는 대학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3학점씩 해가지고 그쵸? 시간은 꽤 됩니다. 시간은 꽤 돼요.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이제 한 학기 동안. 그쵸? 한 학기 동안 꽤 돼요. 꽤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못 가르쳐요. 그리고 어학도 마찬가지고 문법책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 2월 8번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대단히 압축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의 여유도 없어요. 여러분을 아주 하나도 쓸데없는 거 빼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제가 머릿속에다 콕콕콕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오늘 문학사와 관련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1, 2월의 목표는 뭐다? 1, 2월은 우리가 1, 2월에 배웠던 이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다예요. 물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배울 내용도 많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해서 보세요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설명해갖고는 수업이 못 끝나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설명을 잘 100% 잘했던 부분도
여러분들의 이해가 바로 100% 되느냐?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사람은 천재지. 응? 어떤 설명을 듣자마자 그 내용을 100% 이해한다. 이거는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훌륭한 가르치는 방법, 교학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그건 잘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뭐 100% 못합니다. 한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 7, 80% 이해하면 다행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자꾸 또 복습도 하고 또 다음 시간 예습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시 그걸 또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기 공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됐냐? 먼저 예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듣고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 아시겠나요? 자, 항상 우리 공부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1단계 예습이에요. 예습. 자, 2단계. 그럼 강의죠. 수업.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정리를 열심히 따라오는 거죠. 세 번째가 복습인데 요 복습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복습으로 가기 전에 이제 복습, 정리 이렇게 되겠죠? 복습, 정리. 문학사는 서머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학사의 경우 서머리 얘기를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서머리. 자, 서머리 얘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뭐 복습 정리 서머리 뭔지 대충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세 번째 단계에다가 제가 확인 문제 풀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확인 문제 풀이반. 확인 문제 풀이.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는 무료 강의예요. 무료 강의. 수강생들을 위한 혜택. 제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열심히 별도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올려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업을 듣고 다만 이제 이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정리나 복습을 먼저 하고 확인 문제를 나중에 풀 수도 있습니다. 요 순서는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다. 그건 여러분 공부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 그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고 나한테 더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다만 이제 확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거나 이거를 빼먹고 그냥 뭐 다음 거 막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사실 예습 들어가려면 이거 그 이제 문학사 하나만 갖고 하루 종일 해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수업을 1시간이나 2시간 보통 이제 과목당 1시간 반 정도의 수업이 이제 진도가 되는데 이거를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최소 4배에서 5배를 봐야 돼요. 그 3배라고 할게. 3배 너무 심했나? 그러면 한 과목 갖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봐서 예습만 제대로 해도 성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해까지 또 가서 독해도 예습하고 하려면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1, 2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하시면 저는 여러분의 실력을 더욱더 발전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래 1, 2월인데 뭐 그냥 뭐 대충 좀 하지 뭐 이런 생각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험이 시작됐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임용시험이라는 게 최소한 1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인데 이걸 그냥 한 번 나 뭐 그냥 교직 땄으니까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생각 갖고 하려면 지금 영상을 끊고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열정 없는 분들은 뭐 저도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물론 뭐 하다가 갑자기 열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초수지만 올해 내가 공부해갖고 초수지만 합격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재수를 했어. 삼수야. 그동안 내가 열심히 못한 거 올해는 정말 굳은 마음 갖고 처음부터 제대로 해내겠다라는 마음 갖고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생각하는 어떤 목표라는 것은 이 초수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가지고 재수생들을 따라잡는 거야. 일종의 토끼와 거북이 경주 같은 거예요. 당연히 재수생들이 토끼죠. 이전에 공부한 것도 있고 뭐 그쵸, 시험 경험도 있고 당연히 토끼죠. 이 토끼가 정말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이는 토끼를 이길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에서 말해주듯이 요 토끼들은 게을러 터졌습니다. 자, 재수생 작년에 이제 떨어졌어. 아깝게 떨어졌어. 속상해. 뭐 그렇죠. 당연하죠. 그 중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없어요. 즉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패배자라고 생각하거든. 시리에 빠졌거든.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그 얘기 맞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냐는 거야. 그냥 늘어져 있어요. 몇 개월 그냥 훅 갑니다. 그때 초수생들이 열심히 하면 잡아요. 잡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초수생들, 지금은 이제 초수생들이 더 많이 듣는 수업인데, 재수생이 듣고 있다 그러면 아주 잘한 겁니다.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건데, 그냥 대충 강의만 신청했고 좀 듣지 뭐 이런 거는 또 별로입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빨리 달리는 토끼예요. 그런 토끼는 1등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 수석하시고 그런 사람이 수석해야지 어떻게 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탈락의 어떤 실패의 그 아픔 이게 여기서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이제 토끼가 중간에 낮잠 자듯이 그리고 맨날 집에서 누워 있고 드라마나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수생들의 목표는 뭐여야 되느냐? 저는 뭐 여유 있게 뭐 한 3년 안에 붙는 게 목표예요. 이런 사람도 또 제발 가세요. 나는 오래 붙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게 안 됐어도 내년에 바로 시작해서 달리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달려야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의 1월, 2월, 지금 2021년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분은 제발 제 강의를 듣지 마세요. 그런 학생까지 뭘 가르치면서 제가 힘들어야 됩니까? 정말 열심히 할 학생들, 그런 학생들과 저는 1년을 함께 하고 싶고요. 그 학생들 합격시키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초수생들, 나는 올해 합격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카페에 있는 합격수기 보세요. 초수인데 합격했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서울수석, 경기수석이 수두룩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제대로 된 공부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학부 다닐 때 나는 이 과목 별로 안 좋아했는데 수업을 듣는데 너무 재밌어. 내가 진작에 왜 열심히 안 했을까? 그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학원 수업 너무 재밌어. 이런 식의 여러분의 활력이 생기가 그다음에 열정이 이런 것들이 막 움트게 됩니다. 그건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의 자세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마음을 갖고 강의에 오시라는 겁니다. 강의는 제가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올바른 제대로 된 마음가짐, 각오를 갖고 제대로 된 실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시너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합격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의 합격이에요. 선생님, 임용 합격이라는 그 목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이 꼭 저의 성공이고 저의 성공이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 혼자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제가 대충 수업 대충 좀 하다 말거나 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굳은 각오로 한 해 2021년을 힘차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부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이렇게 꼭 공부하세요. 1, 2월이라고 느슨히 보지 마세요. 날씨 춥다고 추우니까 집에서 고구마나 구워 먹고 있고 고구마도 먹긴 먹어야지. 공부 끝나고 근데 수업 듣다가 친구랑 카톡하고 이런 거 안 돼. 절대 안 돼. 자,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 길을 지금 첫 발을 내딘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진도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진도표. 표는 드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진도표가 쭉 있는데
1주차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문학의 경우는 8에서 25페이지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설이라고 되어 있고 중국 문학의 흐름, 다양한 특징 등등등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학은 40페이지까지라고 했어요. 총론 부분입니다. 블라블라 좋은 얘기들이 쭉 있죠. 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요것도 시험 이것도 이것도 최근에 나왔고 이것도 나오고 다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62번 62페이지까지. 자, 문법은 좀 많은데 문법은 다 못 나갈 수 있어요. 문법의 경우는 실제로는 다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폼사로는 여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진도가 끊길 수 있어요. 뭐 항상 그래왔는데 일단은 제가 배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진도는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한 주 수업을 들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94페이지까지 준비를 해오시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책을 보고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보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진도에 따라서 예습 복습을 하셔라. 우리 배울 거 엄청 많죠? 우와, 일부러 어렵지 않게 제가 그냥 우리말로만 써놨는데 이걸 한자로 다 바뀌면 중국어 자료가 되죠. 그러면 이제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 2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습 복습 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중국 문학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중국 문학사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뭐 글쎄 관심 있는 사람 없겠지? 뭐 배운 사람 없을 거고 그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은 뭐 훌륭합니다만 아마도 없겠죠. 아마도 없을 거고 대학교 가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 요 내용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도 이게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전체 중국 문학사의 큰 판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목이 그렇죠. 중국 고대 문학사 한눈에 정리하기. 뭐라고요? 한눈에 정리하기. 그래요. 한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한자를 다 노출을 시켰는데 좀 낯설 수 있죠? 자, 칠판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글자가. 근데 제가 여기다가 판서로 또 할 거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요거를 잘 출력을 하셔서 여기다가 잘 적어주세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를 할 텐데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학사를 볼 때는요. 이렇게 C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야 돼요. C줄과 날줄. 우리가 직무를 짤 때 가로줄이 있고 세로줄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C줄과 날줄입니다. 가로줄, 세로줄. 자, 가로줄은 뭐냐면 시라는 장르, 그 다음에 산문이라는 장르를 시대별로 쭉쭉쭉쭉쭉 보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반대로 이제 세로줄은 여기 이제 이 표에서 세로줄은 뭐냐면 주나라는 시대에 어떤 시가 있고 어떤 산문이 있고 어떤 사부가 있었는지 또 당나라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르가 시나 소설 이런 장르가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갔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장르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유행하고 서로 상호관계를 갖는지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책은 거의 99%의 책입니다. 이거를 동시에 설명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의 체제를 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문학사라고 되어 있는 책은 사라고 붙어 있는 책은 바로 이렇게 나라 시대별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한나라, 위진남북조, 당나라의 문학, 뭐 송대의 문학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중국 문학 개론이라든지 뭐 등등등 뭐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 중에는 이렇게 시, 산문, 사부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우리 책도 문학 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그래서 문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장르별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대비하기에는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부득이하게 선택해야 된다 싶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리 책대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자, 그걸 고려해서 제가 책을 만들어 놨고요. 그렇죠? 이 안에는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기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맥락을 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디테일은 우리가 본 수업에서 앞으로 2주, 3주에서 제가 채워 나갈 텐데
동시에 이렇게 이 표를 계속 봄으로써 그 시절 그 시대는 어떤 게 있었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또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한눈에 다 중국 문학사를 내가 머릿속에다 집어넣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중국 문학사의 큰 그림이 그래요. 큰 그림이 그려져요. 얼개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 그럼 뭐야?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예요. 특히 중국 문학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중국 문학사의 경우에는 처음에 임용이 시작됐을 때 무려 3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강의를 한 지는 벌써 이제 15년이 넘어가는 15년쯤 됐나요? 엄청 오래됐네. 자, 그런데 이 그 중국 문학사의 중국 문학의 비중은 원래 처음에 임용이 시작됐을 때는 엄청 높았어요. 다른 과목보다. 그런데 이제 점차 줄어듭니다. 그래서 2009년에서 한번 조정이 되고 2014년에 한번 조정이 되고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비중이 낮아졌어요. 비중은 낮아졌는데 범위는 똑같아. 그러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국 문학입니다. 중국 문학은 그래서 그러니까 출제되는 건 별로 많지 않은데 시험 범위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힘들죠. 뭔가 계륵 같은 그런 과목이에요.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합격에 충분한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비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 비중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많고 복잡하긴 한데 이게 다예요. 특히 중국 문학사는 이게 98%야. 이 책이 중국 문학사의 경우는 98%. 응? 아시겠죠? 아까 제가 전체 이론 중에 1, 2월 수업이 90%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학사의 경우에는 이게 98%예요. 고전 문학은 99.9%고요. 이제 현대 문학의 일부가 이제 우리 책에서 포함되지 않은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몇 문제. 그래서 제가 양심상 99.8%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대로 하면 돼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이 내용이 활자량이 엄청 많아요. 글씨는 작고 종이는 매우 얇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250페이지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 보통 일반적인 책으로는 이게 500페이지 분량이에요. 400에서 50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제대로 소화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머리 말씀을 드렸는데 문학사의 경우에는 서머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서머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하고 통하는데 제가 지금 중국 문학사 초간단 서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보는 게 고대 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세 문학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기본 문학개론 책에 보시면 8페이지부터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당대별로 쭉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그쵸? 그래서 18, 19페이지까지 20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이 왕조별로 아까 제가 말한 시줄 날줄 얘기했죠. 왕조별로 시대순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읽는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서머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책에 없는 정보가 일부 있는 것도 있고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리가 필요해요. 제가 이거는 샘플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겁니다. 서머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꼭 이렇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하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수업 책에서 본 내용을 잘 정리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으로 정리하는 건 정리하는 것대로 하되 내가 책을 보고 교재를 보고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면 요 비슷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고 내가 만든 서머리랑 이거랑 한번 비교해보시고 또 빠진 게 있으면 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서로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갖고 서머리를 계속해서 제출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직강생 지금 원래는 경우에는 항상 여기 직강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직강생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서머리를 숙제로 시킵니다. 근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사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제 직강이 시작되면 그렇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써놓고요. 직강 들을 사람들 써놓고 인강생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보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내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겠다라는 분들은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드리거나 그다음에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예전 같으면 어쨌든 직강생만 열심히 해도 이제 인강생들도 뭐 나도 하고 싶어 해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걸 확인 못한다는 게 저는 지금 속상하긴 합니다만, 자,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직강이 열리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제가 검사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열심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음가짐, 태도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정리하십시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뭐 제목만 써놔도 돼. 대신 넉넉하게, 공간을 넉넉하게.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은 내가 서머리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보면 아,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 라고 하고 내가 다시 서머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거기다가 써넣기도 하고 지우고 수정하기도 하고 뭐 포스트잇도 붙이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뭐 한 페이지에다 그냥 딸랑 뭐 쓰면 그건 나중에 볼 일이 없어요. 그냥 연습한 거야. 연습의 의미는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 뭔가 깜지도 쓰고 손으로 쓰면서 연습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뭐 그 정도 연습의 의미가 있지. 이게 나중에 내가 가진 자료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손으로 쓰든 아니면 이제 뭐 패드라든지 뭐 노트북으로 작성을 하든 PC로 작성을 하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PC로 작성하면 사실 공간의 의미가 없죠. 그냥 내가 편집하면 되니까, 그리고 출력하면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방식대로 손으로 써도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한자는 계속 손으로 써야 됩니다. 예? 뭐 글로 입력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건 또 외워줘야 돼. 어쨌든 일장일단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서머리를 반드시 해두셔야 된다. 나중에 제가 검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머리의 모습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옮긴 거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는 드렸으니까 수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일로 와볼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내용, 공부할 내용들을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이제 그 디테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이 X선과 Y축, X축, Y축, 가로 세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 그 신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세로선이죠, 세로선. 이 세로선의 경우, 자, 이거는 장르라고 돼 있죠, 장르입니다. 장르. 그쵸? 장르에서 시가 있고 산문 있고 사부는 좀 낯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낯설 수 있어요. 근데 별로 내용이 별로 이렇게 많진 않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것도 살짝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소설 희곡은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한 용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용어도 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이제 다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장르고요. 그다음에 이 장르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뭐 새로운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보면 조대, 왕조명이 나와요. 왕조는 이 왕조명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맨 처음은 주나라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주나라. 그다음에 한나라예요. 중간에 진나라가 끼어 있어요. 진나라. 진시황의 그 진나라. 그래서 이 진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시기라고 말하는 때가 있어요. 선진시기. 그러면 진나라 이전이야. 그러면 이제 주나라나 그 주나라보다 더 이전 시기. 사실 하은주라는 왕조도 있는데 써머리라든지 우리 책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책을 보고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확인 문제 풀이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확인 문제 풀이반이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하은주 시대에 관련한 내용 우리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안 드릴 내용도 확인 문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체 내용을 예습했거나 아니면 복습을 했거나 한 상태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런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중요한 내용들 보강해야 될 내용들까지 확인 문제 풀이반이 있다는 거, 무료 강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는 다만 수강생들만 무료 강의입니다. 수강생들만 무료 강의. 뭐 강의 안 듣는 사람이 그 문제 풀어갖고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의 듣고 이거 확인 문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그 주나라 이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문제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려 하겠고, 일단은 우리가 선진이라고 하면 일단은 주나라 이전 앞 시기를 선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야? 왕조명으로 불리는 거예요. 위진남북조라고 하는데, 위진남북조는 우리가 6조시기라고도 합니다. 6조시기. 6조. 왜냐면 왕조가 6개의 왕조가 있어요. 6개의 왕조. 자, 그다음에는 당나라가 이제 있는데, 당나라 사이에 수나라가 있고요. 당나라가 망하고 나서 5대 5대 19기라고도 하는데 5대라는 시기가 잠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사나 이런 거 할 때 사나 이런 거 할 때 나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닌데 어쨌든 자잘한 왕조가 있었어요. 자잘한 왕조.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송나라로 넘어가죠. 송나라 넘어가는데 송은 다시 북송과 남송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남송 시기가 벌어지는, 이제 북송에서 남송으로 넘어가는데, 이 남송 시기에 북방 지역을 금나라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금나라. 자, 그래서 금이라는 게 잠깐 언급돼요. 잠깐. 그래서 작은 글씨는 중요한 순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문학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시기가 일부 가끔 있는 것이고, 주된 거는 이 큰 글씨로 되어 있는 왕조예요. 자, 글자 크기로 구분하니까 여러분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원이 있고 명이 있고 청이 있어요. 원명청, 이거는 최근이라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송은 당보다 앞이냐 뒤냐 뭐 이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당송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당송이 있고 원명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송을 하나의 세트, 원명청을 하나의 세트,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주나라가 있고 진나라, 한나라로 넘어가는 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나라와 당나라 사이에 6조 시기가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자꾸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고 여러 번 다시 또 읽고 하면서 이 왕조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사나 혹은 이제 우리 국문학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른바 황조가는 고구려 2대 유리왕이 쓴 최초의 우리 국문학이다, 이런 걸 배우는데 고구려가 언젠지, 고구려는 조선보다 앞인지 뒤인지 이런 걸 모르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본적인 왕조의 흐름, 이것은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문학사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약한 분들이 꽤 있어. 이거를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썼던 거는 자꾸 지우면서 할 거예요. 여러분 필기 잘 따라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나라 하고 뭐 한나라, 진나라 여러 개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중국의 왕조는 이게 중간에 이렇게 나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름을 백제가 있고 후백제가 있으면 백제가 먼저예요, 후백제가 먼저예요? 당연히 백제가 먼저겠지. 그쵸? 후고구려도 고구려보다 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왕조를 이름이 이제 전후가 붙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방위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방위. 그래서 아까 말한 주나라가 있고요. 주나라. 그 다음에 6조 있었죠. 6조. 아까 6조로 가면 위진남북조 6조. 자, 이런 그 왕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걸 디테일한 걸 제가 지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가 있어요. 한나라도 얘도 나뉘고요. 한나라. 당도 나뉩니다. 송도 나눠요. 송.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돼. 나머지는 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거나 뭐 상관없어요. 그냥 전기 후기 이렇게 돼요. 자, 주나라는 잘 보세요. 주나라는 서주 동주입니다. 서주 제가 한글로 쓸게요. 서주 동주. 자, 중국에서는 방위를 가지고 나누는데, 이 방위는 이제 보통의 경우 이 서하고 동이 있으니까 위치죠. 위치 방위. 그래서 그 서쪽 웨스트 이스트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중국은 서에서 동으로 가요.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게 똑같이 어떻게 되느냐? 서한 한 나라를 다시 둘로 나눕니다. 한 나라를 다시 나누면 어떻게 돼? 서한에서 동한으로 가요. 이해되나요? 서한에서 동한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항상 서에서 동으로 간다. 서에서 동으로 간다. 됐나요? 서한에서 동한으로 간다.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에서 동안으로 갑니다. 서주, 동주. 됐죠?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또 디테일이 또 들어갑니다. 주나라는 동주를 다시 또 둘로 나눠요. 오, 큰일 났네. 또 나눠? 복잡해. 그쵸? 둘로 나누는데 다만 요 시기는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어요. 중국과 아니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상식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시대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 시기가 어디냐면 춘추예요. 춘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첫 시간이니까. 춘추요. 그 다음에 그러면 춘추 다음에 나오는 거 뭐야? 춘추 나도 모르게 춘추 전국 시대죠. 후기가 전국. 战国时代. 그래서 春秋时代呢就是东周的前部分이 되겠습니다. 前半. 동주의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战国时期는 바로 동주의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주나라의 말이기도 하죠. 주나라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가 있는데 동주는 다시 춘추와 전국으로 나뉜다. 오케이. 자, 한나라는 안 나뉘어. 한나라 안 나뉘니까 겁내지 마시고요. 자, 당나라 한번 볼까요? 당나라. 제가 이제 순서는 순서는 섞어서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거나 쉬운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나라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순서 세로로 써볼게요. 1, 2, 3, 4 이렇게 나눕니다. 1, 2, 3, 4로 나누는데 1은 바로 초당입니다. 초당. 이건 한자로 쓸까? 초당. 처음이니까 초당이겠죠?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성당이에요. 성당. 가장 번성했다는 의미에서 성당입니다. 그 다음이 중당이에요. 중당. 가운데 중간에 있다는 거고. 그 다음이 뭐냐? 만당이에요. 만당. 만이라는 것은 늦을 만,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저녁. 어제 이전에 이제 독해 수업을 들었던 사람은 여기 해 일자가 있으면 시간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해의 밝기나 이거는 어둑어둑하다, 늦다, 저녁이다. 오케이? 자, 만당. 자, 오케이. 이건 독해 시간에 했던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이론에도 독해 시간 얘기하고 독해에서도 이론 얘기 계속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초성중만으로 돼요. 이건 다 들어는 봤죠. 근데 순서가 헷갈려. 중당을 2번으로 가거나 어떤 사람은 성당을 3번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초성중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초성중만. 한 번 더. 초성중만. 그래요.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 초당, 성당, 중당, 만당이 내가 이게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것도 열심히 해두시고. 자, 송으로 가볼까요? 송은 둘로만 나누면 됩니다. 송은 둘로만 나누면 되는데 동서가 아니라 남북으로 나눠요. 남북. 근데 북이 먼저예요. 북. 북송에서 남송으로 넘어가요. 북송에서 남송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이해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동서남북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순서는 우리가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그쵸?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거꾸로 하면 돼. 동서는 서동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서주, 동주. 그 다음에 서한, 동한. 또 하나 있어요. 육조시대. 자,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가는데 북남으로 간다는 거예요. 북남으로. 그래서 북송, 남송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당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왕조의 어떤 디테일한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6조를 얘기해야 돼요. 6조는 좀 복잡해요. 6조는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쓸게요. 6조는 6개의 왕조니까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 6조는 위 한자는 우리 다 표에 다 있죠? 위진 남북조라고 얘기합니다. 남북조.
이 남북조의 자 위나라와 진나라가 독립적인 나라고요. 남북조는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북조가 있고요. 북쪽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는 주로 중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오랑캐 왕조, 이민족 왕조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필요할 경우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만 잠깐 언급이 하게 되고요. 남조로 가면 남조는 이제 한족들이 살고 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위진 그다음에 남북조라고 얘기하는데 남조가 주로 중국 왕조예요. 그게 여기서 송제량진,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렇게 돼요. 송제량진 됐죠? 송제량진으로 나뉩니다. 오케이. 자, 이 송제량진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위나라는요 앞뒤 구분이 없어요. 그냥 앞뒤 구분이 별로 없고요. 진나라는 다시 서진과 동진으로 나뉩니다. 자, 서진, 동진, 서진, 동진.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진나라는 서진, 동진입니다. 그 다음에 송제량진은 그냥 송제량진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동서남북에서 거꾸로 하라고 했죠. 서동. 서에서 동으로 하는 게 주나라. 그 다음에 육조의 진나라가 그렇고 또 한나라가 그렇고. 그래서 이거 세 군데가 일단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북남으로 가는 게 송나라가 북송, 남송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당나라는 별도의 체계를 씁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 동서남북만 잘 알면 되고 디테일만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잘 알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이 시기는요. 이 시기 중에서 이제 왕조가 교체하는 시기를 봐야 돼요. 자, 주나라에서 사실 여기 진나라가 살짝 있죠. 진나라가 있는데 어쨌든 진나라한테 통일이 될 때 보면 결국은 맨 마지막 시기는 자, 요 네모칸을 쳐볼게요. 요 시기는요, 전국 시기. 전국 할 때 전은 싸울 전자야. 전쟁할 때 전자. 맞죠? 그 전쟁이 엄청 많았다는 뜻입니다. 즉, 진시황이 이전의 왕조를 통일했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하나요? 그 나라가 없어질 만큼 이 시기는 대단히 혼란했다. 혼란기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왕의 권한도 약했다. 사회는 매우 힘들고 병들고 백성들은 못 살았다, 굶어 죽었다, 병 걸려 죽었다, 전쟁에서 죽었다 등등등. 그래서 이 혼란기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혼란기죠, 여기가.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육조로 가면 위진 남북조로 되는데 위나라의 말기는 혼란기. 당연히 여기도 혼란기가 있겠죠. 특정한 지금 명칭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특정한 명칭은 이제 문학사에서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자, 진나라는 어떻게 돼요? 일단 동진이라는 시기가 있죠. 동진 시기는 어떻게? 혼란기. 그러면 남북조는 어떻게 돼? 송말 혼란기, 제 혼란기, 량 혼란기, 진 혼란기인데 문제는 위진 남북조, 특히 이 남북조 시기는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북으로 나뉘고 남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빨리 왕조가 바뀌어요. 20, 30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왕조라고는 했지만 사실 너무 많이 바뀌어요. 제가 이제 제 나라에 태어났는데 진나라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나라에 태어났어. 그 시기에. 근데 진나라까지 살아. 여러분이 조선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 없죠? 그쵸?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고서는 없단 말이야. 그런 거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생겨요. 왜? 너무 짧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애초에 육조 시기는 육조 자체가 거의 혼란기예요. 일부 위나라의 초반기, 진나라의 초반기를 빼고 송나라 일부, 뭐 하여튼 일부 왕조의 초기를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혼란기라고 봐도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육조 시기, 위진남북조 시기는 전체가 다 혼란기였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왕조의 길이가 너무 짧거든. 이해되죠? 왕조가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한 번 변할 때마다 수백, 수천, 수만 명이 죽어요. 실제로 죽어요. 이게 몰살 당하는 거지, 집안이, 왕조가. 그런 일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큰 혼란기였다. 그래서 육조 전체가 혼란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육조 전체가 대체로. 자, 한나라로 가면 당연히 동안 혼란기, 당나라 가면 만당 혼란기, 송나라 가면 남송 혼란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기가 언젠지를 우리가 또 잘 봐야 됩니다. 혼란기. 이해되시죠? 혼란기. 지금 색깔로 빨간색으로 제가 했는데 빨간색 잘 보이나요? 빨간색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혼란기, 요 빨간색 혼란기. 이 혼란기에
중국 문학사에서 또 미치는 영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걸 또 알아야 문학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을 또 여러분이 전체 밑그림 속에서 디테일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와우, 우리 많은 공부했네요. 역사 공부, 역사 공부를 열심히 즐겁게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이 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준비 과정을 마쳤고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이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는 동안 여러분도 잠깐 쉬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표를 한번 보면서 한자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왕조, 자, 이제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중국 문학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그야말로 중국 문학의 대표예요. 우리가 시를 2주간에 걸쳐 배우게 돼요. 다음 주 2주차, 3주차. 그러니까 1월달 4번의 수업 중에 오늘도 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거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3번이나. 그러니까 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지금 비어있지 않고 다 있어요. 원나라 때는 비어있는 게 맞고요. 별로 할 얘기가 없고 여기서는 있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용이에요. 나중에 가서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나라는 그렇게 볼 건 없어요. 워낙 짧아서 원나라는. 자, 원나라는 대신 이제 이렇게 삼국이나 잡극 같은 것들 있죠. 자,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시라는 거는 중국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중요한 장르였습니다. 다만 그 중요도는 이 송나라 때까지가 훨씬 중요했어요. 송나라 때까지. 그건 얼핏 봐도 여기만 비어 있는 거 슬쩍슬쩍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많이 있고 또 밑에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중심 문학의 어떤 장르가 이제 시대변으로 보면 요 가운데가 어떤 변혁기고 변환이 되는 거고 뒤로 갈수록 밑에 있는 게 힘을 받고 그 이전일수록 요 시나 산문이 힘을 받았다는 것을 대략적인 이 분포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밑그림을 잘 한번 계속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시경인데요. 주나라 때 시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언제냐면 춘추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춘추 시기. 자, 그런 내용들은 다 교재에 나옵니다. 자, 춘추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춘추 시기에 누가? 바로 공자가 시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경이란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경은 공자가 그럼 시를 다 지었냐? 그게 아니에요. 시경의 시에는 305편이 들어 있습니다. 305편이 들어 있는데 305편의 시를 공자가 다 지었느냐? 공자가 시집을 썼느냐?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공자가 지은 시는 여긴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그 전부터 중국에서는 이전부터 시를 모았어요. 주나라에서 시를 모았습니다. 자, 공자는 언제 사람이냐면 춘추 사람이에요. 춘추 전국, 춘추 시대. 춘추 시대 사람입니다. 춘추. 아까 춘추가 어딘지 봤죠? 춘추 기억납니까? 춘추 다시. 자, 춘추. 자, 주나라의 초반 말고 후반 동주에서 여기가 춘추죠. 이게 이제 공자가 살았던 시기예요. 공자가 살았던 시기.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가 공자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유교의 핵심이 됐죠. 자, 그런데 그 춘추 시기에 공자가 했는데 그 춘추는 그 앞에 서주 시기도 있죠. 그래서 그 전부터 그 주나라 전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바로 채시관이라는 벼슬이 있었어요. 자, 이거 따로 한번 써볼까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시경 얘기 한번 써볼게요. 시경, 시징. 지금 우리가 시경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에는 그냥 시라고만도 불렀어요. 자, 이 시경은 공자가 썼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공자가 만들기 전부터 시를 모아놓는 기관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채시라고 합니다. 채시. 자, 채시라는 제도고 그걸 하는 관리들을 채시관이라고
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채시지관이라고도 하는데 채시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채시제도가 있었어요. 채시할 때 이 채자는요, 잘 보세요. 요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건 나무죠. 나무. 각골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나무예요. 나무 목자처럼 보이죠? 자, 위에 있는 거는 원래 모양이 비슷한데 이게 뭐냐면 저 요거예요. 제 손 보세요. 요 손 보이죠? 손. 요거 뭔가를 위에서 물건을 잡는 거. 여기 밑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그래서 이거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딴다라는 얘기예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딴다. 채집. 자, 그래서 이거는 모으다, 그러니까 따다에서 온 건데 결국은 모으다, 채집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시관이라는 것은 바로 시를 모으는 그런 관리, 채시제도, 그러면 그런 제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 이제 갑골문, 제가 이제 종종 갑골문 여러분한테 막 설명드릴 텐데 이 갑골문 잘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채시는 시를 모으는 제도였다. 그러면 어떤 시를 왜 모았느냐가 중요한데요. 모으는 시의 대상은 민가였어요. 민가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죠. 민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요를 모았습니다. 그럼 왜 모았느냐?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이렇게 대통령 여론조사, 혹은 뭐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바로바로 해가지고 그 여론들을 대략 파악할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자기의 삶, 자기의 어려움을 노래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노래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돼 있죠. 옛날에는 더군다나 어떤 노동요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 불만이 있거나 혹은 행복하면 그걸 노래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모은 겁니다. 노래의 가사를 모은 거야. 노래를 이렇게 쭉쭉 모아서 이 동네는, 예를 들어 이 동네는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다 보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뭐 이런 노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알아보기 위한 일종의, 이거는 여론조사 같은 느낌이에요. 여론조사.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관리들한테 보고서를 써라. 너희 지역이 잘 다스려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잘한다고 그러겠죠. 그럴 거 아니야. 자기가 이제 보고서를 올리면 잘한다고 쓸 텐데, 그거 말고 그런 그 관리들의 손에 거친 거 말고 이 백성들의 생각과 그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만 백성들의 삶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민정을 시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백성들의 마음, 생활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민가를 모으는 겁니다. 그걸 모으는 게 채시고, 그런 관리가 채시관이고, 그런 채시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모아놓은 게 약 3천여 수 된다고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 공자가 이것을 간추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자 산시설이라고 합니다. 공자 산시설. 자, 책에 다 기본 이론이 나와 있어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공자 산시. 자, 공자가 산시했다는 얘기는, 공자 산시할 때 이 산자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산자는 쉽게 얘기하면 요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 요렇게 된 거. 하나 더 제가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옛날에 주간을 메워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책이에요, 책. 실제로 책자 보면 이게 책자죠? 이게 책. 자, 이게 바로 각골문에서 옛날에는 이렇게 대나무에다가 메어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글자는 뭐예요? 칼도죠, 칼. 뭐 칼입니다, 칼. 이렇게 생긴 칼. 칼인데 요게 어떤 왜 칼이 여기서 나왔냐면,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글씨를 쓰겠죠. 옛날에는 아직까지 이때는 종이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니까 여기에다가 시를 쓴단 말이야. 뭐 관관저구 어찌고 하고 제아지 이렇게 썼어. 근데 쓰다가 내가 만약에 어떤 글자를 틀렸네, 사람 인자를 썼는데 이걸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 지울 수가 없으니까 칼로 이걸 도려냅니다. 그래서 산했다는 얘기는, 산시할 때 산했다는 얘기는 이걸 편집했다, 오려냈다, 지웠다, 고쳤다, 수정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공자 산시설이라는 얘기는 공자가 이렇게 채시관에 의해서 수집된 민가를, 그런 시들을 공자가 정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05편으로 정리를 해냅니다. 그래서 공자는 편자예요. 편자. 이걸 편집한 사람이고, 실제 저자는 대부분은 민간 백성입니다. 물론 귀족의 시가 있기도 하지만 시경은 대부분 귀족보다는 민간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경을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 시경은 우리가 풍아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쓸까요? 풍아송.
송 이렇게 돼 있어요. 풍아송. 이건 다음 시간에도 배웁니다. 그럴 때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국풍, 그 다음에 아를 소와 대하 나누고 송은 그대로 송 이렇게 부르는데, 이 풍 중에 여기 풍이 바로 이 풍이 대부분 민가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민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 문학적 가치가 높은 거,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건 당연히 풍이에요. 풍.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 예습하다 보면 이런 얘기는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공자 산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공자가 왜 산시했는지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자라는 사람이 시를 만들었어요. 시를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진나라에 갔어요. 진나라 가면 진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진나라는 진나라의 핵심 사상, 진시황이죠. 진시황의 그러니까 핵심 사상은 뭐냐면 바로 법가예요. 법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법가. 우리가 이제 뭐 제자백가라고 말하는 다양한 사상들 있잖아. 여러분 대부분 알고 있죠. 유가, 도가, 막 이런 거 쭉쭉. 그 중에 법가가 있는데, 법가는 아주 엄정한 법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운용하고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법에 있으니까 막 딱 긴장돼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죽으니까 막, 그래서 열심히 해. 그래서 중국을 통일합니다. 그게 바로 진시황의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진나라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나라를 이제 다 정복을 했어. 중국이란 나라를 다 정복을 했는데 내 걸로 만들었는데 이걸 다스리다가 진시황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그래서 이제 힘이 확 빠지고 환관들이 득세하고 등등등 이러면서 진나라가 오래 못 가고 금방 망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통일을 했는데 진나라가 금방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난 혼란기가 또 오죠. 그 혼란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초한지라고도 얘기하고, 이른바 장기판에 보면 초나라 한나라 있죠. 빨간색 초록색 그런 것, 그것처럼 그 역사적 배경이 된 겁니다. 아주 유명한 항우와 유방의 전투, 뭐 그런 초한지의 시대예요.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한나라의 유방이 중국을 다시 또 재통일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통일해 놓은 거를 진시황이 죽자 혼란이 되고, 그것을 또 다시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 먹습니다. 이제 유씨죠. 유방이니까 유씨. 그래서 이제 유씨가 지배하는 한나라가 만들어져요. 진나라의 시대에서 한나라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한나라로 가면요, 이 한나라는 아까 서한이 있고 동한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한 시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한나라는 진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래서 이들은 법가를 반대하고요. 법가를 반대하고 유학을 다시 중국의 중심 사상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경할 때 원래는 그냥 시라고 불렀지 경은 안 붙였다 그랬어요. 그 경은 언제 붙었느냐? 바로 이 한나라 때부터 경이라는 걸 붙여줘요. 그래서 그만큼 공자를 존중하고, 공자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시기가 사실은 공자가 살았던 춘추보다 한나라예요. 한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문학을 비롯해서 중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 중국의 글자를 얘기할 때 한족, 한자, 한문, 한문화, 그래서 한자를 쓰죠. 이 한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가 중국의 어떤 제대로 된 기틀이 잡힌 시기다. 중국의 어떤 유학 중심의 세계관이 구축된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가 가장 중요한 그런 왕조로 불리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공자를 엄청나게 존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공자랑 관련된, 공자가 썼던 여러 가지 서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런 것도 엄청나게 높은 가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악부라는 게 있는데요. 악부는 악부시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악부라고만 불러도 됩니다. 악부는 원래 관청 이름이에요. 이 부자는 관청의 명칭에 붙는 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부자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진주에 보면 진주 부사가 있었고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부를 썼는데, 그 악부라는 것은 음악, 뮤직이죠. 뮤직.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걸 관장하는 그러한 부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 부서라는 뜻인데 음악부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하면 음악을 관장하는 부서가 따로가 있는 거예요. 음악부 장관.
뭐 그런 나라는 없죠. 보통 뭐 예술부가 있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문화체육부 이런 데서 관장하는데 음악부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부 장관님 오십니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관청이 있었습니다. 관청이 있었고요. 그 관청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음악을 관장하는 건데, 이 음악이라는 건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시경에서 봤죠. 민가를 모아서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봤다고 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시 보고 싶은 거야. 공자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공자님이 했던 것을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라고 해서 이 채시관, 아까 채시 봤었죠? 채시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관청을 만들어서 그 관청에서 음악도 관리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도 뭐 양성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정리하고 등등등 이런 업무를 아예 관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관청에서 당연히 모은 민가들이 있겠죠. 민가들을 차곡차곡 모았겠죠. 그 민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민가들을 우리는 악부시 혹은 그냥 악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악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시경은 리듬이 4언이에요. 딴딴딴딴딴딴딴딴. 뭐 이른바 흔히 생활의 리듬이라고 하는데 4언 위주인데 악부시는 얘가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길었다 짧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장단구라고 불러요. 장단구. 장단이라는 것은 길고 짧아졌다는 얘기죠. 장단구. 그래서 악부시를 그냥 장단구라고 부른 적도 있어요. 장단구. 길었다 짧아졌다. 그러니까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그래요. 말이 나온 김에 이거 잠시 후에 보죠. 자, 장단구. 자, 그래서 악부시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것도 다 앞서 봤던 공자 시대에 있었던, 물론 공자가 만든 건 아니지만 아까 그 채시지관, 채시의 제도, 이 채시의 제도를 채자만 쓸게요. 채시의 제도를 발전시켜서 장단구가 중심이 되는 악부시로 발전을 한다. 이게 바로 한나라로 넘어오면서 발생한 시가의 변화예요. 다만 공자의 시는 이미 경전이 됐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고 공자의 시를 외우지 않으면 뭐 출세도 못하고 공자의 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신 그 당시에 어떤 백성들의 삶을 알기 위해서 또다시 이런 노래, 민가들을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악부시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후대로 가면 아까 한나라는 서한이 있고 동한이 있다고 했죠. 동한으로 가면 혼란기가 됩니다. 혼란기.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중국 문학을 이해하는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상당히 중요해요.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어떤 게 있느냐? 1번 혼란기의 특징. 그 다음에 혼란기와 안정기로 뭐 아예 써보죠. 안정기. 아까 제가 혼란기는 말씀드렸죠. 혼란기는 아까 보여줬던 이 빨간 글씨에 있었던 요 시기들이 다 혼란기입니다. 이런 시기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문학이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는 도가가 유행합니다. 도가. 그리고 문학이 형식화의 경향을 걷는 경우가 많아요. 형식화. 이거는 뭐 항상 꼭 같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도가만 유행하고 형식화는 없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성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기에는 유가가 유행하고요. 육아가 유행하고 안정기 때는 또 이제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져요. 이제 아주 자유로운 형식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집니다. 이건 이제 육아만 얘기해 볼게요. 근데 이제 도가랑 육아라고 나눌 수 있는데 혼란기와 안정기를 대표하는 사상. 근데 이제 혼란기의 형식화가 일어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도가는 어떤 형식을 중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항상 매년 요거 관련해서 학생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혼란기에는 사상적으로 도가 육아로 나뉘고 그 다음에 혼란기에는 글이 많이 형식화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식화는 선택적이에요. 도가 육아는 거의 일정하고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악부가 처음에는 장단구로 가다가 점차
뒤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혼란기가 됐죠. 혼란기가 될수록 혹은 뒤를 가면서 또 뭐가 있냐면 문인들. 자, 이렇게 요거 또 하나 봅시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였다면 두 번째 키워드 혼란기냐 안정기냐가 있지만 이 문인의 참여라는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보통 우리 문학은 이 서민적이고 특히 이제 시가 같은 경우는 이 서민적인 어떤 민가, 여기서부터 발전하죠. 자,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시경도 민가라고 그랬고요. 악부도 민가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그러면 이거는 서민의 민가는 아주 내용은 자유롭고 형식으로도 자유롭고, 그쵸? 자유롭고 자유분방하고 솔직하고, 그쵸? 솔직. 그 다음에 질박이라고도 합니다. 질박하다는 말을 문학사에서 많이 쓰는데, 질박은 뭔가 세련되진 않아. 하지만 어떤 진심이 느껴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질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문인 같은 귀족들이 만든 게 아니니까, 서민들이 만들었으니까 뭔가 좀 투박할 수도 있겠죠. 질박, 비슷한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인들이 이거를 참여를 해요. 여기서 이제 문인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요. 문인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형식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형식적 아름다움. 그래서 가지런하고 글자 수를 일정하게 맞추고, 그다음에 뭐 위치를 지정해 놓고, 이런 식의 어떤 형식적으로 발전합니다. 형식화의 경향을 갖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세련돼지고요. 화려해집니다. 이런 어떤 성향성을 우리가, 이런 성향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아, 문인이 참여했다. 그럴 때 이렇게 점차 변해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걸 설명드렸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 악부시가 그래요. 악부시 처음엔 어땠어요? 민가를 그대로 모았죠. 민가를 그대로 모았는데 그대로 처음에는 그대로 보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장단구에 자유롭고 그다음에 개성이 잘 묻어나고 질박한 작품이었죠. 그런데 문인들이 자꾸 여기서 이제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정리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이제 지나다 보니 어떻게 돼요? 형식화의 경향을 갖게 되는 거죠. 형식화. 그래서 악부가 처음에는 장단구였으나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악부가 점차 오원화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5글자짜리로 되는 거예요. 5글자 오원화. 그래서 악부가 오원화돼요. 그래서 악부가 오원화돼요. 이게 이제 언제 나타나느냐? 아까 말한 이제 한 해 가장 그 혼란기인, 그리고 문인들이 계속 손을 계속 많이 대고, 이게 이제 쌓여야 되겠죠. 문인들이 자꾸 이렇게 가공하고 다듬고 세공하고, 그 과정이 바로 동한시기에 일어나요. 동한 말로 가면, 동한은 혼란기죠. 거기다 동한 말이면 아주 혼란기죠. 혼란기에 가면 악부가 오원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부는 원래 왔다리 갔다리 장단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봤더니 이게 지금 이게 악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진남북조로 가면,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죠, 시대가. 위진남북조로 가면, 자, 위나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위나라부터 해가지고 진 거치면서 이제 오원시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아까 오원화된 악부는 오원시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칠원시가 있는데, 이 칠원시는 딴 데서 왔어요. 이 칠원시는 오칠원 고시라고 있는데, 칠원시는 바로 요 초사에서 옵니다. 초사에서 옵니다. 자, 초사에서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초사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칠원 고시가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오칠원 고시의 형성 됐죠? 오칠원 고시가 만들어졌어. 여기 너무 색깔을 조금 덜 튀게, 색깔만 구분되게, 이건 구분되죠? 자, 초사에서 얘가 요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따라갈까? 이렇게 왔어요. 자, 오케이. 잘 보이시나? 좀 흐린가요? 여기에 이제 칠원시의 발전입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오칠원시가 만들어지는데, 이 오칠원시는 나중에 오칠원시는 제가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금방 이해가 돼요.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을 내서. 자, 당나라 한번 볼까요? 당으로 넘어갔어요. 당은 아까
초당, 성당, 중당, 만당 그랬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근채시라는 게 만들어져요. 근채시, 근채시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근채시는요, 근채시는 상당히 독특한 겁니다. 근채시. 근채시라고 나오는데 근채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느냐? 형식적인 측면에서 중요해요. 형식. 그래서 형식미를 엄청나게 추구합니다. 이게 근채시예요. 이게 근채시. 그래서 우리 문학사를 읽는 키워드에서 다시 또 다른 이제 세 번째로 가보면 세 번째 뭐가 있냐면 문학사를 이루는 것은 크게 세 번째 가보면 우리가 두 가지 줄기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는 형식이고 하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생각할 때는 항상 형식인지 내용인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하는 얘기냐, 형식적 측면에서 하는 얘기냐. 아시겠죠? 내용과 형식. 이거를 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자, 내용과 형식.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중에 내용과 형식이라는 것을 그 두 가지 측면을 묻는 문제가 이전에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형식과 내용은 문학사 생각할 때 항상 생각해야 돼. 여기서도 아까 제가 혼란기에 형식화된다고 했는데 형식을 중시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용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겠죠. 자, 문인들이 참여했어요. 그러면 자유분방하고 솔직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거나 형식은 덜 중요했죠. 그런데 문인이 손을 대면 여기도 형식화가 되죠. 그래서 형식화, 여기서 형식과 내용. 자, 이게 형식이라는 것, 내용이라는 게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근채시는 극도로 형식미를 추구한 겁니다. 극도로 형식미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채시를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그때도 좀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형식적으로 이게 정해진 자리가 글자를 쓸 때 이제 5원 7원시가 있는데 5원 7원시를 지을 때 글자의 성조까지 고려해서 지어야 돼요. 그냥 짓는 게 아니야. 성조까지 고려해야 돼. 이거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단히 아름다움. 지금 보세요. 유진남북조가 아까 어떤 시기 대단한 혼란기잖아. 그러니까 유진남북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오원시가 악부의 어떤 끄트머리에 만들어졌고 이게 5원으로 가고 또 7원이라는 것이 이때 이제 완성이 되는데 다만 이때는 주로 5원이 유진남북조도 통틀어서 대부분 다 5원시였어요. 7원시는 거의 숫자가 적었어요. 7원시는 이제 당나라 이후에 이제 아주 크게 활성화가 되는데 어쨌든 5원, 7원이라는 형식화가 이미 일어났죠. 보세요. 장당구에서 5원화 됐어. 5원시, 5원 고시가 됐어. 이거는 대단히 형식화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형식화는 글자 수, 한 구를 몇 글자로 할 것이냐. 시경은 몇 글자? 네 글자. 악부는 원래는 없어요. 나중에 가서 5원화 됐어요. 그게 유진남북조에서 5원과 혹은 추가로 된 7원 이 두 가지 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 수의 형식화예요. 그런데 당나라는 글자 수뿐만 아니라 그 글자에 오는 해당하는 글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의 성조나 발음이나 이런 것까지도 규정을 시킵니다. 그거 이외에도 규칙이 몇 개 더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공부하는데 뭐 책에 기본 이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미리 예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니까 예습을 다 해와야 제 설명이 여러분한테 잘 전달이 되겠죠?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형식화의 극단으로 간 게 바로 근채시예요. 근채시는 초당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정확히는 유진남북조 거의 끄트머리쯤부터 이제 얘가 이제 싹트기 시작해서 초당에서 완벽하게 당나라의 시작과 더불어서 완벽하게 근채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쭉 근채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채시 시대. 그래서 이 근채시라는 어떤 형식화된 그 시기. 근데 이제 유진남북조가 자체가 아까 혼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귀족 문화라는 게 또 발전해요. 귀족 문인들이 엄청나게 또 득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서진이라든지 이럴 때 그 시기에 시가 더욱더 형식을 추구한 나머지 가장 극단으로 간 게 바로 끝판왕이 근채시다. 근채시.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시인으로 따져보면 이백과 두보 같은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백, 두보. 이백은 성당을 대표하고 두보는 중당을 대표합니다. 자, 근데 특히 이 중당이라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자, 여기 한번 얘기해 볼까? 중당. 중당 시기, 중당. 자, 당에서는 아까 제가 요 시대만 얘기했었는데. 당은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기, 후반기. 초당은 당의 이제 기틀을 잡는 상태고 성당은 당이 아주 잘 나갔던 시기예요.
잘 나가는데 이때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양귀비 얘기 나오는데요. 양귀비와 당현종, 당현종 얘기. 그래서 당현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아무튼 양귀비랑 관계도 콩가루예요. 근데 아무튼 이래가지고 둘이 원래 양귀비는 자신의 아들의 부인으로 데려온 여자야. 근데 이제 현종이 자기가 데려간 거예요. 자기 여자로 만든 거예요. 아무튼요. 그래서 뭐 이거 하여튼 뭐 세기의 사랑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미화를 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주 유명한 사랑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엄청나 유명하고 시험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 이야기는. 자, 그런데 양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현종 때 너무 잘 나가고 양귀비 같은 아름다운 미녀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왕이 나라 일은 안 돌보고 양귀비에 빠졌고 양귀비의 또 오빠들, 양귀비의 오빠가 있어요. 양국충이라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걔네들이 양귀비의 힘을 얻고서 나쁜 짓도 하고 혹은 귀족들이 계속 커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잘 안 다스리니까 황제가. 그래서 갑자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 성당 때 갑자기 반란. 이 반란이 바로 안사의 난이에요. 안사의 난. 이 안사의 난은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역시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안사의 난, 안사의 난, 안사질환, 안사의 난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안사의 난, 안시즈루안, 안사의 난이 일어나요. 안사의 난이 일어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중당과 만당, 중당이 시작이 돼요. 중당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는 대단히 나라가 갑자기 혼란이 됐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망하진 않았습니다. 이 이후로도 꽤 당나라는 이어졌으니까 망하진 않았는데 이때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부터 문인들이 이제 두부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두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현실을 반영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시들을 지어요. 이거를 이제 현실주의라고 합니다. 현실주의. 그래서 현실주의 문학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주의 문학. 자, 그래서 두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표자예요. 그래서 중당을 대표하는 시인은 바로 두보예요. 두보. 그다음에 그 우리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백거이라는 시인도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같이 현실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뭐 다음 시간에 바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학부 운동이라고 돼 있죠. 신학부 운동을 주창한 사람이 바로 아까 말한 백거이예요. 백거이, 원진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뭐 예습하면 나와요. 자, 너무 많은 사람 나오면 헷갈리니까 일단 요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두보하고 신학부 운동은 어떤 현실주의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고, 이백은 현실주의가 아니라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또 문학사 키워드 한번 볼까요? 문학사 키워드 중에 이제 어떤 주의들이 나와요. 주의들. 그게 뭐냐면 문학의 어떤 아까 말한 현실주의라는 게 있죠. 현실주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야. 백성들의 아픔, 고난 이것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낭만주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는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즐거움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흥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유파로 보면 현실주의와 낭만주의가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유미주의란 말도 쓰는데 유미주의란 말은 아까 형식 얘기했죠. 극단적인 형식의 추구, 극단적 형식의 추구, 형식미의 추구. 아름다움을 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유미주의예요. 유미주의. 독해 1주차에서도 이 얘기 나왔고요. 요거는 확인 문제 풀이반 우리 해서도 나옵니다. 자, 관련된 수업 잘 들어보세요. 유미주의란 것은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지상의 과제로 삼는다. 이게 유미주의예요. 유미주의. 자, 극단적인 형식미, 예술 지상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크게는 현실과 낭만주의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200은 낭만주의라면 두보나 신학부 운동은 현실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송으로 넘어가 볼까요? 송으로 가보면 송나라는 이제 구양수라는 사람, 거출한 사람이 나오고요. 구양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소식이에요. 소식 여기서 송에서는 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식은 뭐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소식은 시도 잘 짓고 다른 것도 다 잘했어요. 자, 그래서 소식은 만능 천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식이 있었고 소식의 제자 중에 황정연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시
시를 또 극단적인 아름다움을 한 번 더 발전시킵니다. 다만 근채시의 어떤 변형일 뿐이지 새로운 뭐 시는 아니고요. 이 근채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형식미를 추구하려고 어떤 노력을 해봤어요. 노력은 가상하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먹혔으나 나중에 사람들은 황정견의 시를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때 한때 잘 나갔다,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송대의 문학을 얘기하면서 황정견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형식미의 추구, 극단적인 형식미의 또 다른 추구다, 이렇게 보면 되고, 넓게 보면 근채시의 아류다, 근채시의 어떤 변형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채시에는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원나라로 가면 이때는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개념이, 여기서 중요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원나라는 이민족의 통치예요. 이민족 통치. 자, 여기다 키워드를 한 번 더 넣어봅니다. 자, 키워드 많죠? 와, 쓸 자리가 없네. 자, 네, 이거는 자 5번 여기다 써볼게요. 이민족 왕조, 이민족 통치. 즉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중국을 통치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나라인데, 원나라와 그 다음에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예요. 원나라는 몽고족이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는 만주족이에요. 물론 여기 금나라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일단은 이 두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원나라, 청나라.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에서 문화에서 큰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이때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도 비어 있고, 이거 비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요 지금까지 봤던 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산문은 중국 문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시와 산문 요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요 중국 문학의 어떤 문인 문학, 이것도 중국의 중요한 키워드인데, 문인 문학이에요. 문인 문학 혹은 전통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전통 문학이라고도 하고, 뭐 아문학이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름을 불러요. 나중에 추후에 더 보기로 하겠고, 전통 문학.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소설과 희곡은 우리가 서민 문학이라고도 하고, 서민 문학 여기다 쓸게요. 서민 문학 혹은 송문학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문학이 바로 중국의 육아의 핵심이에요. 공자가 했던, 이거 다 이 공자의 책이죠. 그걸 전통을 이어받아서 쭉쭉쭉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자 중심의 세계에서 갑자기 이제 원나라가 오니까, 원나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건 무슨 뭐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 한단 말이야. 완전 이민족이니까 중국의 문화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과거 제도를 폐지해버려요. 과거 제도는 정확히는 이제 이때부터 수당부터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이전부터도 관리들을 시험이라든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뽑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시기에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아요. 요 시기에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과거제 폐지, 이 색깔로 쓸까? 뭐 과거제를 폐지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한족의 문화를 억압했어요.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민족의 시대에서 원나라는 한족을 철저히 탄압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청나라도 이민족이죠. 근데 청나라는 여긴 비어있지 않아요. 있어요. 오늘은 설명 안 할 겁니다. 있긴 있는데 청나라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원나라가 이렇게 해서 금방 망해버렸거든. 오래 못 갔어요 지금. 그쵸? 100년도 못 갔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 이제 청나라 사람들은 이제 다시 중원을 차지하고서는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한족의 문화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좀 통치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몽고족이 한족에 동화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이민족의 왕조했다는 것은 중요하고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원나라 때는 볼 게 없는 거야. 대신 명으로 갔어요. 명에 가면 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중국을 통일해요. 이 사람은 한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족이야. 근데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나라의 문화를 계승할 겁니까? 아니면 그 이전의 문화로 돌아갈 겁니까?
당연히 이전의 문화로 돌아가죠. 이전의 문화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여기 명나라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복고주의. 복고주의, 의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복고풍이란 말이요. 복고란 말을 아시죠? 복고. 자, 일단 키워드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봅니다. 뭐냐면 아까 주의 중에서 뭐가 있냐면 복고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복고주의라고도 하고 복고라는 말, 복고 대신 의고주의라고도 하는데 비슷해요. 이건 뭐냐면 이전의 것을 이전의 전통으로 회복하려는 주의예요. 복고란 말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이 명나라 때 복고주의가 아주 강했고, 명나라 때, 그 다음에 청나라 때도 복고주의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요. 명과 청. 물론 뭐 당나라 때도 복고성은 있어요. 당나라도 있긴 있는데 당나라에도 고문운동에서는 복고주의가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특수하고요. 어쨌든 명과 청은 복고주의가 아주 중심이 됐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의 어떤 그 이민족의 통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전의 문화, 그 이전의 문화가 대부분은 당나라거나 혹은 뭐 진나라거나 뭐 이런 식의 문화를 계속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이 전후칠자인데, 이 전후칠자는 대단히 복고주의의 상징이에요. 중국의 복고주의 하면은 전후칠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면 될 정도로 복고주의, 전후칠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청으로 갔어요. 청으로 가면 다시 이민족한테 또 이제 중국이 나라를 빼앗깁니다. 빼앗기는데 빼앗겼지만 이 청나라에 가서는요. 이 청나라 왕조가 중국을 억압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중국 문화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황제들은 중국 시를 짓기도 하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머리만 이렇게 깎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복장만 생김새만 이민족이었지 실제로는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통역사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훨씬 더 잘했어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중국 문화를 흡수를 했다. 대신 이 중국인들이 이제 자기한테 반항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높은 벼슬 이런 것들은 잘 안 주고요. 대신 너네들 그 중국의 어떤 전통 문화, 이전에 있었던 찬란한 문화를 너희들이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연구를 시켜요. 연구. 그래서 금석학이라든지 훈구학 이런 학문들이 발전을 하는 시기가 바로 청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청나라 때 새로운 것이 나온 거는 거의 없고, 전통 문학에서 새로운 게 나온 건 없고, 보통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예전에 있던 것을 다 연구하고, 그래서 학자로서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그런 어떤 연구적인 복고성도 당연히 들어가고, 옛날 걸 연구했으니까 당연히 복고성은 들어가고, 어떤 연구하고 학문적이고 탐구하고 이렇게 학자적인 그 문학이 발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꽤 발전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전의 역사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되새김질하는 성향이 컸고요. 새로운 것들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답형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추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은 확실히 중요도는 확실히 좀 떨어져요. 됐나요? 자, 산문까지 제가 설명을 또 연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쭉 봤죠? 산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주나라네요. 자, 이제 익숙하죠? 왕조명. 주나라 때 서경이라는 걸 만들어요. 서경. 이것도 역시 공자가 만들었습니다. 공자가 정리한 거예요. 이것도 공자가 쓴 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역사서를 모아서 공자가 잘 정리해서 간추려서 만든 것이 바로 서경입니다. 자, 서경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기사와 입원이라는 전통으로 발전을 해요. 기사와 입원은 뭐냐? 기사와 입원. 기사는 여기 보면 일사자가 있죠. 그래서 사건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역사산문이라고도 합니다. 역사를 기록해요. 역사산문. 자, 어떤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입어는 말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사상가들, 특히 춘추 전국 시기에 수많은 사상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한 사상가들의 생각을 이제 글로 써놓은 거,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철학산문이라고도 하네요. 철학산문. 논어맹자 같은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철학산문. 그래서 역사서와 철학산문, 그걸 기사와 입원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사서, 기사문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철학산문 혹은 제자백과서
제자백가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런 용어들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덧붙여가면서 이게 같은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용어가 딱 하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부르던 용어가 다 달랐고 그것들이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양한 용어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시기로 갔어요. 그 다음 시기로 갔더니 한나라로 넘어갔어요. 한나라로 갔더니 이 역사 산문은 사전문으로 이어집니다. 사전이라는 건 역사 기록이라는 뜻이고요. 요 사전문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면 바로 사마천의 사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사기. 한자로 쓸까? 자, 사기. 잘 보이나요? 자, 사기라는 책이 나오고요. 그 후에 또 이게 이제 서한 시기를 대표하는 거예요. 서한은 안정기 초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동안으로 가서는 한서라는 책이 나와요. 한서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서기와 한서라는 두 가지 책만 알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서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한서는 나왔나? 제 기억을 더듬어야 돼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사마천의 사기는 아주 자주 나와요. 아주 자주. 최근에도 나왔어요. 사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춘추 전국시기에 있었던 이번의 산문, 아까 철학 산문이라고 했죠. 제자백과 산문은 정론문으로 개성이 됩니다. 정론문이란 것은 정치적인 논설, 주장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황제한테 바치는 상소문 같은 것들, 상소문 있죠. 이순신 장군도 상소문 올리고 그랬잖아. 이런 상소문류들이 발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정론문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대표적인 작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고요. 얘네들은 거의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시간에 이럴 때도 이 중에 한 작품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때는 이제 이전에 산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전의 산문 서경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역사와 철학으로 나뉘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한나라까지 계승되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이제 개별 작품 상소문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때 이제 다시 우리가 산문 시간에 배우기도 하겠고요. 사전문에서는 사기가 엄청 중요하다. 별표 칠까요? 뭐 공간이 잘 없는데 별표 쳐보죠. 자, 위진남북조로 옵니다. 위진남북조에서 이거 변려문 나름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 변려문은 아까 위진남북조는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면 얘기했는데 유미주의 시대예요. 아주 혼란기였고 그래서 아주 아름다움, 형식미를 추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다 유미주의 시기라고 말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산문에서도 이렇게 그 유미주의를 극대화시킨 문학이 발전합니다. 이게 바로 변려문 혹은 앞 가운데 려자를 빼고 변문이라고도 불러요. 변려문. 근데 이 변자와 려자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변자와 려자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변려문 할 때 변자는요 요렇게 쓰죠.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았을까요? 자, 이 변려문 할 때 이 변자 자, 말맞자, 려. 이거는 제가 독해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독해에서 엄청 중요한 거 첫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자, 편방 분석인데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말이에요. 말과 관련돼 있는 거고 요거는 사람인데 사람. 재밌는 건 둘 다 변자는 말이 두 마리. 여기는 사람이 2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둘이에요. 둘. 그러니까 이거는 짝이라는 얘기예요. 짝입니다. 짝. 그래서 변은 아름다운 아주 좋은 말이 두 마리가 연달아 날아는 있는 모습이에요. 말을 끌 때 수레가 두 마리 이렇게 끌고 가는 말이 있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말.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이 2명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핵심은 아름답다도 중요하고요. 짝도 중요하죠. 짝, 아름다움. 그래서 변려문은 어떻게 하느냐? 변려문은 짝을 짓는 거예요. 짝을 짓고 아름답게 쓰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래서 글자를 쓸 때도 산문이잖아요. 산문은 원래 자유로운 게 핵심입니다. 산문할 때 산자는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변려문은 그러한 산문의 전통을 깨고 짝을 지어서 두 개씩 대꾸.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멋진 말, 유식한 말로는 대꾸라고 해요. 대꾸, 대우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대우를 맞추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수사를 하고 꾸미고 형식적인 거, 그 다음에 전고를 많이 사용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고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전고. 자, 그래서 대단히 산문이지만 원래 산문은 형식을 추구하면 안 돼요. 시는 형식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위진남북조는 어떤 시기에 바로 유미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시기다 보니까 그래서 산문에서도 변려문이라는 독특한 형식이 만들어져요. 변려문은 글자 수도 맞췄어요. 그래서 4, 6으로 맞췄기 때문에 아까 뭐 시에서 5, 7 이렇게 맞추듯이 산문을 4, 6으로 맞췄기 때문에 4, 6문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이름 많죠? 4, 6문, 4, 6문이라고도 해요. 와. 자, 그렇게 되자 당나라로 왔습니다. 당나라로 오니까 이 당에서는요. 이제 당에서 왔더니 초반에 아까 그 형식미를 추구했던 이 근채시가 유행했던 시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변려문이 여전히 유행해요. 그러나 이 더 이상 형식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추구하고 백성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던 그런 이제 중당 이후의 시기, 아까 봤죠? 안사의 난 기억하죠? 그 안사의 난 이후에는 산문에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고문운동은 바로 중당의 산물이에요. 중당, 안사의 난 이후에 중당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한유, 유종원, 이 두 사람이죠. 한유, 유종원. 우리 서머리에도 있고 책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요. 자, 교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유, 유종원 들어봤죠? 그게 바로 고문운동이야. 고문운동은 뭐 엄청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산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고문운동이에요. 자, 이 별표 있는 것들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온 것들입니다. 그 이외 것들 다 나왔어요. 뭐 변려문도 당연히 나왔고 이것도 나왔는데 별표를 주는 건 우리가 1차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송으로 넘어가요. 송으로 넘어가면 이제 당나라도 초성중당에서 그 만당이라는 시가 있었죠. 초성중만. 만당은 다시 변려문이 또 유행해요. 왜 유행해요? 한번 볼까? 자, 아무리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한번 보자고요. 자, 아까 요거 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초장 성당까지는 뭐 산문에 있어서는 변려문이 유행했던 시기예요. 그 다음에 근채시, 시에서는 근채시 유행했다고요. 형식의 시대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안사연안이 꽝 일어났어. 그러니까 두보나 백거이 같은 현실주의가 내용을 중시하고 현실주의가 유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가 나와요? 여기서 고문운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고문운동, 그 다음에 신학부 운동. 운동이란 게 나오죠. 신학부 운동.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당으로 갔더니 다시 만당, 제가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뭐 혼란기는 다시 뭐 형식 유행. 그러다 보니 다시 변려문과 근채시가 또 유행하게 돼요. 뭐 근채시야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산문에서 변려문이 다시 유행하게 돼요. 변려문이 자꾸 유행하니까 다시 이제 고문이 한 번 힘을 받았다가 한 번 힘을 또 빠지게 됩니다. 변려문 때문에. 아시겠어요? 자, 요 빨간 거. 제가 약간 형식이 유행했던 시기라고 그랬죠. 요거하고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되죠? 자,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야 돼요. 커넥팅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교재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잠깐 다시 변려문이 잠깐 반짝하고 유행을 해요. 잠깐 단절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송에 들어가서는 이른바 그 당송 8대가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제 6명이 송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 구양수, 소식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증공, 왕한석 이런 사람, 소순, 소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고문운동을 또 주장해요. 그래서 고문운동 2차 고문운동, 여기는 2차 고문운동이에요. 소식이 당연히 여기 대표자고요. 구양수 여기 들어가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요 그냥 다 고문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고문이 이겼어요. 청나라 때는 잠깐 또 변려문이 반짝 유행하긴 하지만 여기는 쓰지도 않았어요. 잠깐이니까. 원래 청나라 때는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유행하는 시기예요. 제가 되새김질하는 시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차피 원나라는 없고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명나라 가면 아까 말한 전우칠자도 고문을 썼던 사람입니다. 고문을 썼어요. 다만 이 전우칠자는, 그러니까 여기는 전우칠자 여기도 들어가면 돼요. 전우칠자. 근데 이 전우칠자는 고문을 쓸 때 어떻게 너무 복고 위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안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공안파도 당연히 고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전우칠자의 반대야, 반대. 이 사람은 서로 극과 극이야. 아까 전우칠자는 제가 복고주의, 의고주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공안파는 개성을 중시해요.
개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중시해요. 그래서 개성을 중시하는 그런 유파고 나름대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공안파. 그래서 전우칠자는 이전의 사람들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했다면 공안파는 나름대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어서 했던 그런 유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해에 오면 동성파라는 또 고문파가 나오는데 계속 그냥 이전의 것 따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가서 청나라는 열심히 외워두면 돼요. 지금은 큰 그림 그리는 거니까 이런 디테일 자잘한 것은 그냥 무시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때도 산문은 나름 유행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시와 산문이라는 가장 중요한 중국 문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바로 문인문학, 전통문학, 아문학을 대표하는 두 가지입니다. 아문학은 다시 사부와 사까지 들어가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칸이 나눠 있는 이유가 전체가 여기 문인문학 이렇게 봐야겠네. 이렇게가 문인 아문학, 나머지가 그 다음에 서민문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표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부랑 사가 있는데 사부랑 사가 있어요.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